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18년 전반기를 이끌어왔던 그 동력은 그 대북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주목거리가 되면서 많이 풀어왔다라고 보는데 6월 지난달에 6월 12일 오늘 뭐 7월 하순이니까 한 달 반 가까이 돼가는데 이후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정부 측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소강 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된 상황 황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밑에 짜증을 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 초조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소강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느냐. 또 저는 애초에 비핵화의 내용 중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분을 미북 선언에 넣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고 미군 유해를 4번에 넣었을 때 이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 북한이 나중에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갈 건수가 몇 건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금 뭐 소강 수준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군요. 저는 결국은 이것을 트럼프의 11월 6일 중간 선거나 북한이 당분간은 이걸 통해서 종전 선언을 더 이상의 뭐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없이 종전 선언을 끌어내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게 되면 그 사이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지게 되면 북한의 입장이 또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완전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간다라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다고는 안 봐요.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정치적 필요성 또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한건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착시 효과죠. 근데 얼마 전에 북한의 석탄을 한국에 밀수한 거 아닙니까? 그 밀수지요 뭡니까? 밀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아는데 그거 말고도 정유 제품 2건, 유조선 1건에서 한 5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경고에 나서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득점을 한 것처럼 나중에 이 일이 잘못되어 갈 때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실점을 지금 할 수 있을 거다. 특히 무슨 대북 지원이 지금 7개나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한국은 미국 보고 예외나 면제나 이런 거를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북 지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중에 다 짚어져서 이 정권이 나중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 부분이요. 적폐청산의 또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외된 게 7개 예컨대 어떤 것들이죠? 아니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마식령 스키장 갈 때 비행기 띄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요즘 근래 걸로 보면 군 통신선 문제 그 다음에 또 저기 남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32억 문제 그 다음에 저 판문점 회담 관련해서 뭐 55억 문제 그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건 예외로 한 거다. 예, 이번에 원래 적용 대상이 이번에 게 아니라 탁구 선수단 오는 것도 또 비용을 한국에서 또 커버를 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발을 빼려고 하게 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빼겠느냐. 그럼 100%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면 이 북한의 석탄이 한국에 유입돼서 뭐 한전이나 포스코에 쓰여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빠져나갈 제가 만약 이 정권에 관여해서 이 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적당히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걸 갖다가 완전히 올인해서 몰고 가다가 이게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만큼 다 뒤집어 쓰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득점한 것은 다 이렇게 선불로 받아서 재미를 받고 이제 후불로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잘 되겠느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황 수장은 상당히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보네요. 쉽게 풀리지도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갈 거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네요. 저는 북핵 문제는 글쎄 일시적으로는 지금 문제 교착 상태의 분위기를 뭐 보여주고 있는데 좀 시간은 뭐 당초 예상보다 이제 걸리는 국면으로 뭐 가고 그리고 또 그거를 뭐 미국 정부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결국은 앞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저는 풀리는 쪽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착 상태에서 다시 역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모든 당사자들이 다 심각한 엄청난 타격을 입고 또 공멸의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득실점 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뭐 트럼프한테도 이거는 뭐 엄청난 이제 타격이 되는 거고
북한 역시도 지금은 뭐 미국의 그 요구에 대해서 또 버티기를 하는 부분은 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국과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이후 이거는 국가 노선의 어떤 그 기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경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뭐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되돌리는 거는 북한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힘겨루기 여러 가지 그 요구를 둘러싼 서로 간의 어떤 밀당은 시간을 갖고 계속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풀리고 또 매듭이 지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런 기조를 계속 견지를 합니다. 네, 조금 지리한 과정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기본 방향이 잡혀 있고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예, 계속 이제 저는 뭐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궁극적으로는 국내 국제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특히 미중 지금 그 G2 파워 게임 과정에 두고 북한이 전체적인 국제 흐름에 있어서 이탈해서 독자적으로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근데 문제는 지금 흐름으로 봐갖고는 이것이 언제 구체적인 이 남북 저기 평화협정, 정전협정 이런 성과를 내느냐 그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늦어도 원래 안에 그런 정책적인 성과를 낸다면 외교적 성과를 낸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현 정부가 정치적 그 수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문제가 그렇게 가더라도 2년 3년 끌어버리면은요 오히려 역풍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전에 경제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1년 전부터 거의 2년 전부터 탄핵 남북 정상회담 이런 정치적 국가 민족적인 거대한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를 지금 전다 유보를 하고 한 2년 3년까지 기다리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3년 4년 가지를 않습니다. 해서 이 그 남북 문제가 그렇게 설사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속도가 그렇게 예상보다 더 늦어진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으로 오게 되고 또 그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오면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역으로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미 북한이 그 맹점을 본 거 아닙니까? 어젠가요? 북한이 남만의 우리 정부의 우리 경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짚고 나온단 말입니다. 북한이 왜 남한의 경제 문제를 지금 짚고 나왔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여기게 되고 그런 낙관적인 지금 단기간 내의 어떤 전략보다는 치밀한 지금 수싸움을 하면서 남한 정부의 어떤 그 약점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올해 말까지 이루어져서 즉 그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남한 우리 정부가 이 경제 문제를 이 남북 공동체 경제 문제로 전환을 시켜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북 간에 뭐 이렇게 경제 남방 경제를 포함한 경제하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대북 제재 관련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풀리지 않는다 하면서는 지금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거는 말장난의 레토릭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남북 경제 문제를 풀어가줘야 되는데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는 이 핵폐기와 이 북체제 보장 이 부분들은 남북미가 각각 이렇게 이 절박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일기가 예를 들면은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어떤 그 신뢰에 입각한 관계 개선의 그 문을 열었다면은 이제는 2기에서 그 문을 연 그 관계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악만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더욱더 험난할 거다. 저는 이미 다 모두가 다 예고했던 예측했던 어떤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로 작용했던 게 사실상 미중의 경제 정쟁 아니냐. 미중의 경제 정쟁이 지금 격화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남북미의 이 관계는 이렇게
이것이 오히려 변수로 되는 뭐 이런 차원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 지금 이제 이 북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핵폐기 수순을 갖다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문 정부가 이 촉진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다 좀 능동적인 촉진자 역할을 갖다가 시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뭐 이번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갔다 온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 이산가족 할 때의 걸리는 여러 가지 제재 문제 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과 설득을 하고 온 모양인데 하여간에 그런 구체적 부분들을 갖다가 이 풀어나가는 데서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큰 하나의 계기는 이번 9월달 유엔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유엔 연설을 하고 이게 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관계 개선 자체가 어떤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유엔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은 핵 폐기에 대해서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될 거고 거기에서 문 정부가 희망하는 것처럼 남북미 종전선언이나 하게 된다면은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이 트럼프라든지 폼페이오도 이야기했지만 폼페이오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막연하게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엔에서의 어떤 연설 그때의 종전선언 양쪽 가능성 다 얘기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느 쪽에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다. 유엔 총회 연설을 얘기했는데 지금 또 들리는 바로는 원래 2차 남북 간의 답방 비슷한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10월로 예상을 했다가 유엔 총회 여러 가지 종전 관련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그 전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한국이 총대를 메서 6월 13일 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북한이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에 그걸 밀어붙이려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가서 이제 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유엔 총회 가기에는 미국 지금 의회나 미국의 언론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생각들을 한국에서 좀 해봐야 돼요. 너무 지폐밖에 안 보는 거야. 지금 북한이 만약에 유엔 총회에 가려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ICBM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그걸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폐기해 가겠다라는 로드맵 일정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되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두 개가 제시되면서 북한이 사찰이나 검증을 언제부터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세 개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해를 맥구를 북한에 미국에 돌려주느냐 가지고 대충 트럼프 떼우거나 아무자고도 쓸모없는 이미 6월 10일 날 트럼프가 써먹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그거 용도가 다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아직 이행은 안 한 거죠. 네, 그거 가지고 북한이 유엔에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유엔에 가려면 김정은이가 뉴욕에 가야 되는데요. 뉴욕이라는 건 그 위치의 특수성상으로 미국에서 허락을 하면 갈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의 허락은 이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은 한 김정은을 유엔에 불러서 연설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마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초 단계로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그보다 앞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못할 겁니다. 못할 거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지금 상원이요. 내년에 이 국방예산 수권 법안에다가 비핵화에 안 들어가면 종전선언 못한다라고 딱 붙여놨어요.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여기서 북한이 수를 내야 될 때지 현실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수를 내야 될 때지 그러지 않고 무슨 비본질적인 걸로 유해가지고 어떻게 빼앗아 종전선언을 한다?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여러 가지로 먹혀들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혹시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조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양무진 교수 등등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라는 홍 시장 얘기를 유 박사님. 그 문제는
명분의 어떤 접점을 뭐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네. 아직은 지금 그 접점이 찾아지고 있지는 않은데 종전선언 문제 같은 경우 뭐 북한은 뭐 지금 뭐 우선적으로 종전선언부터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지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하는 것도 그 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로 놓고 이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될 텐데 사실 뭐 비핵화가 뭐 완성된 다음에 뭐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뭐 북한으로서는 사실 뭐 받아들이기가 뭐 불가능한 그런 경로가 이제 되는 거고 최소한 이를테면은 뭐 종전선언의 어떤 첫 단추를 이제 끼는 단계에서 뭐 그 단계에서 이제 뭐 종전선언을 이제 도출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결국은 뭐 이제 그 접점을 찾아야 될 문제고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뭐 우리 정부의 이제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 하나만 더 하죠. 아까 황 소장이 얘기했고 또 다른 뭐 가능성도 얘기했었는데 새롭게 지금 문재인 정부 2년차 한 몇 개월 지금 만 2년 지났죠. 지나고 나서 2년차 중반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렇게 성과들이 좀 뭐 들어온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나머지 3년 반 남았단 말이죠. 3년 반 이상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후에 이런 지금 논란이 됐던 것 말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답들이 쉽게 안 나오네요. 별로 없을까요? 제가 볼까요? 저는 청와대를 2기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임종석이 물러나야 돼요.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모든 걸 다 쥐고 앉아 있다라는 부분이 이 정권에 이 매우 암울한 느낌을 주고 정권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제가 이맘때쯤에 박근혜 정권에 네. 제가 TV에서 5번 이야기했어요. 3인방과 정윤회와 그 주변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박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다 깜빵에 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TV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엄청 나한테 정말 방송국에 전화해서 못 나오게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 촛불 정권이라고 하면서 야, 이 민주주의를 편집 잘해야 그렇게 되겠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성역 없이 발언들을 당이고 여권 내부에서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부정하면 저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올인해갖고 대북 사업이든 이런 걸 끌고 가는 방향에 있어서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올인한 대가가 그 몇 배에 되는 페널티로 다가올 거라는 거를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페널티로 오게 된다면 이 정권이 그때부터는 감당이 불가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굴러가면서 더 나아지겠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주도 세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는 문재인 정부 이제 남은 임기에 이제 뭐 얘기 더 해야 될 게 있다면 역시 이제 그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좀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은 사실 뭐 양측면이 있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도 뭐 잘 나가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워낙 높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었던. 그래서 협치에 뭐 이렇게 적극이 않았던 면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워낙 막무가내 식으로 이제 갔으니까 도저히 뭐 야당하고의 협치 자체가 특히 제1야당과의 협치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뭐 양측 면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남은 임기에서 더군다나 경제 민생 문제가 이제 주된 화두로 부상된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협치의 모색,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제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뭐 김병준 뭐 비대위 체제에 들어섰지만 뭐 다소의 변화는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청와대라든가 특히 이제 그 여당 민주당이 좀 이제 나서 가지고 좀 협치의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민주당 이제 차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그 협치 리더십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이게 현재로서는 좀 유동적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또 강성 지도부냐 아니면은 또 이제 연성 지도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가 어떤 인물이 뭐 차기 대표로 이제 들어서든 간에 이 협치라는 거는 뭐 그 당 대표 어떤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이 좀 처해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런 요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거의 4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지만은 분기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을 무엇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큰 동력으로 집권 초기와 같은 그런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대한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탄핵이 되기 이전부터 국민들의 최대 국정 과제로 조사를 보면 항상 경제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거시경제로 놓고 본다면 국가의 어떤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그 국민경제, 자기 개인 생활, 경제 생활로 놓고 보다 굉장히 어려워진 거를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2, 3년 전 이야기예요. 단지 그 과정에 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왔고, 1년 넘게 끌었고, 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 또 이 남북한 어떤 평화협정이라는 큰 거대한 흐름으로 한 3년 정도 끌어왔던 겁니다. 국민들이 이미 3년 전부터도 경제 문제를 최대의 국정 과제로 생각했는데 2, 3년 동안 지금 유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유보를 했는데 탄핵 문제는 그 자체로 이미 끝난 문제인 거고, 남북 문제도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은 일단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서 더 이상 국민들의 대통령이 이런 걸 소재로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올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유보하거나 회피하거나 레토릭으로 말장난할 게 아니고 제대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 재원을 투자할 게 아니고, 진보라면서요. 진보라였다면은 그 당시 이 노동계에서 만들어놨던 통일노동, 통일임금 문제만 해결하면 공공부문 투자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재원 문제도 해결하고 남용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 하나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정면으로 대응해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를 말장난하듯이 완전히 게임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는 지금 이 연말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네, 김동구 대표. 이번 지방선거 때 전체적인 유권자들의 판이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PK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거의 서울에서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한석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 정치판을 바꿀 선거는 저는 2020년 총선 아닌가. 그래서 그 총선에서의 어떤 각 정치 세력의 어떤 이 분포,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한국 정치를 갖다가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아서 정조 선거다 이래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간성으로 간다면은 다음 선거 때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이래 보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이렇게 내각의 야당 인사를 갖다가 기용하려고 그러고 국회 논의를 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뭔가 우리가 협치는 필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필수란 부분들을 이제는 좀 자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측면 하나하고 정치판에서의 어떤 이 협치나 연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말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재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재벌 기업도 필요하고 노동기업도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노사정으로서만 풀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해내고 또 그것을 노력한다면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사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로 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소득에 대한 보전 문제입니다. 실질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내느냐의 문제인데, 이 보전하는 방법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자가 다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실질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제일 큰 게 지금 뭡니까? 주거비용, 그 다음 교육비용, 다음 통신, 교통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상승률 잡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진행형이고, 그 외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실질적 소득을 100만 원을 받는
그 노동자들한테 실질 소득을 한 10만 원, 20만 원 보장을 해주면은 노동자는 10만 원, 20만 원 더 인상을 안 해도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내놓는 것이 보면은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사 간의 문제로만 갖고서 임금 문제를 갖고서 자꾸 그 명목 임금 갖고 싸움을 붙이니까 사회적 대통합이 되는 경우가 사회적 갈등만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네, 황장 소장. 생활 비용을 낮춰야 되는 게 핵심 맞지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진보 정권이고 지금 이 정권이 자신들을 그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대로라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왜 안 됐을까요? 지금 집값요. 저거 뭐 부동산 저렇게 해서 조금 낮춘다고 저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과도하게 올라와서 국가에 의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한국의 집값 해결 안 된다 봅니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 정도로 가지고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방금 우리 홍 선배가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이 다 재벌들의 독과점 품목입니다. 아파트 공급 가격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가격, 보험료 가격, 통신 가격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들었어도 재벌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이 좌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한마디로 문제예요. 실력의 문제. 그거는 뭔가 하면 왜 못할까? 뭔가가 이렇게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못한 거.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것도 결국 그게 무슨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엮여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못하면서 나머지 형식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무슨 뭐 규제 핵심이 뭐 이래가 되느냐, 저는 그런 문제 차원은 넘었었다 봐요. 사회적인 대타협을 주장했던 김능구 대표 혹시 뭐 이견이라거나 보완 없습니까? 지금 두 분 얘기는 우리 홍 소장께서는 그 대타협할 만한 정책과 내용을 담아있는 대타협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구조적으로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황장 소장은 또 얘기하네요. 그 요즘 김병준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예.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장을 쭉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우파와 좌파가 있었다. 그럴 때 이제 본인은 우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좌파 쪽 사람, 다시 말하면 문재인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나 이쪽 사람들은 자기한테 와서 별로 상의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해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노무현 때도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이 좌파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할 정책을 제대로 시행 못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문에 삼성공화국 뭐 이런 삼성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이 노무현 대통령이 혹은 또 노무현 청와대가 그건 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또 재벌 이해관계 있는 부분을 혁신을 못하는 게 이해관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홍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실력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숱한 경험과 경륜으로서 실패도 맛봐보면서 정책에 거기에서 그 쌓인 어떤 이 실력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시민단체와 일부 교수들의 어떤 조합인 팀이 어쨌든 그 과정을 갖다 잘 풀어내는 데에서 가지고 좀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분석이 저는 옳다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진단해 주셨는데요. 되게 황장 소장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밑에 주도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 우리 홍 소장님은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도 실망을 받기 어렵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유창선 박사 협치, 특히 야당과의 협치는 기본적인 과제다. 김능구 대표도 공감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책 한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세력에 공감하는 걸 이끌어내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대타협 기구도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논쟁점이 좀 되고 있네요. 아까 협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회가 후반기 국회 시작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새로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년차는 청와대의 시기, 대통령의 시기였다면 2년차부터는 국회의 시기가 돼야 된다.
1차도 협치, 2차도 협치, 3차도 협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국회와 청와대 관계 이후에 조금 20대 국회 후반기 되면서 좀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건 바뀐다는 것은 여당과의 청와대의 관계도 같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바뀔 수 있을까요, 장선 박사? 양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권 내에서 보면은 오늘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야권 인사 입각을 뭐 검토한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이제 떴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야당 쪽하고 얘기가 돼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 어쩔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국회 쪽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원과는 다르게 야권 인사의 입각까지도 좀 고려를 한다는 상당히 좀 진전된 협조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사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 좀 협치의 어떤 절박성 이런 거를 좀 새롭게 다시 인식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차기 당 대표의 이해찬 대표가 이제 등장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단 말입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뭐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 지형을 봤을 때는 이해찬 대세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이해찬 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큰데 글쎄 이제 이해찬 대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할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통념은 이해찬 대표하면 아주 이제 현재 야권에 대해서 이제 강성 인사로 과거 이제 한나라당을 대했을 때 총리 시절의 태도를 보면은 아주 이제 강성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협치의 리더십으로 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판단이 이제 유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체제의 등장이 또 자유한국당의 이제 긴장 또 강경화 이런 거로 또 이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청와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이 협치의 어떤 필요성이 이 민주당 쪽으로 어떻게 이제 공유가 될 수 있을지 아마 이거는 저는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저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협치 문제를 꺼낼 때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꺼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형식상으로는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이 돼 있고 또 당은 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다르겠지만요. 문희상 의장이 2년차 넘어오기 전에 지난해부터도 적폐청산 논란 관련해 가지고 인적 청산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도력이 과제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던 사람이어서 더불어서 유인태 전 의원까지 사무총장 가니까 뭔가 여당 분위기에도 새로운 뭔가 총을 있지는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황장우 소장. 제가 봤을 때 그러려 그러면 협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협치라는 거는 뭐 뻔하지요. 왜냐하면 평화당이나 정의당을 1차적으로 끌어들여야 안정적 과반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끌어들이려면 뭔가를 해야지. 그냥은 끌어들이기 어렵고 또 노회찬 의원의 자살 때문에 정의당도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뭐 큰 각성에서 개가천선에서 노는 이야기라고는 안 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와 맞서는 긴장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청와대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그래서 여권에서 청와대에 좀 교체하라. 과거에 보면 대통령 임기가 중반쯤 되면 청와대 바꿔라고 여당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가야 제가 볼 때 그럼 40% 정도까지 40% 떨어지면 아마 이제 여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과감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균형점이 찾아지는 거지. 지금은 힘과 힘의 대결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얘기하실래요? 여당?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간척이 그 이해창 그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은 관리형이 될 것이고 누구보다도 청와대와 청와대와 같이 관리하는 청와대가 관리하는 그 관리형 코드를 맞추지 않겠나 뭐 이런 건데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전에 이해찬 의원이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을 때도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그 책임 총리가 몇 안 되는 분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뭐 DJP와 함께 DJP는 막강한 이 연합을 통해서 어떤 총리가 된 파워지만 그냥 임명을 한 케이스지만 상당히 책임 총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바와 같이 이 상당히 자기 역할, 자기 결단에 의한 어떤 정치 행위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됐을 때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또 이 진보 정권을 성공시킬 것인가. 어째 말하면 정권 재창출의 책임이 주어지는 당대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문재인 정부, 아까 말하는 그 청와대 정부를 갖다가 그냥 좋다고만 하는 것이 이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길인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당대표보다도 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쓴소리를 갖다가 얼마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협치가 중심이 되는 어떤 국회에 문희상 이 의장도 그 이야기했다시피 선거구제도 해야 되고 개헌도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밀고 갈 수 있는, 자기도 지금 정치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역발상에서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이 청와대의 어떤 그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이해찬 당대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김동국 해봅니다. 대표한테는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이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가 가능성이 큰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달에 아마 8월 25일 날 전대가 열리니까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하기 그 직전에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직전 직후.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대표로? 저는 지금 여론조사 추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당내 본인의 희망사항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네, 객관적으로는 이해찬 의원으로 간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다 예. 정답인 혹시 경우가 아까 많았죠. 경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진단 전망도 있나요? 아까 지금 얘기 나온 김에요. 문희상 의장 제가 계속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다시 정당 대표들 모아서 올해 말에까지 해서 개헌 추진하겠다. 뭐 동력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홍 소장님. 제가 보건대는 개헌 논쟁 동력은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 제가 볼 때는 전번 집권 1년차 무렵에 개헌을 했어야 되고 지금은 개헌 문제가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없어졌다고는 보지는 않고 선거구제도 같이 맞물려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시간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 선거구제예요. 선거구제 문제는 지금 개헌을 하면서 현재 민주당이 과거에 많이 주장했던 소선거구제를 비판을 해왔고 바꾸자가 해왔는데 그 입장은 바꿔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나 이런 하다못해 2인 선거구제로 바꿔줘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죽었는 보수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85년도 12대 총선이 그 2인 선거구제에서 야당의 그 지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거구제가 끼어들면 현 정부로 봐가고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자기 입장을 바꾸는 문제고, 두 번째는 작년에 사실 국민들의 여론은 개헌 이야기가 자기 입장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죠? 과거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동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주요가 바뀌어. 옛날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덜어줘 버리면은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한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 바꿀 필요가 없이 원래 그랬던 얘기예요. 김동국 대표는. 아니 대선 공약이라든지 당론에서.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공약과 내심은 또 별개의 내심이 다른 문제네요. 거였다. 예. 자, 두 번째는 공약을 배신하고 뭉개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두 번째는 뭐가 하면은 사실 국민들은 개헌 이야기 나올 때 다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사실은 권력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정확히 하면 원포인트 개헌이었습니다. 권력 구조 하나만 바꾸는 이런 정도의 개헌을 생각했는데 작년에 개헌 나오면서 국가 정체성을 건드릴 수 있는 너무 많은 확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져 있고 이 개헌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이나 이게 대한 굉장한 큰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형상을 띠고 있죠. 근데 지금 작년에 이야기했던 개헌 그 내용을 다 다시 체례를 하고 원포인트 개헌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논쟁이 다시 벌어지면은 개헌을 결론을 맺기는 대단히 어려워졌다. 네. 네, 개헌과 선거구제 관련 추진 어떻게 될 수 있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청와대 역할하고 관계 있다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자신들이 힘이 빠져서 퇴임 이후를 갖다가 왜냐하면 많이 보냈잖아요. 적폐청산이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물러나면 이 여사한 잘못들이 나왔을 때는 또 많이 가겠죠. 그러면 퇴임 이후가 걱정이 되어서 결국은 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권력이 지금 대통령제 같은 이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제도가 아닌 이제 견제와 균형의 이제 뭐 이원 집정분해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청와대가 이제 입장을 바꾸면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 같은 보수 진영에는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깰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와대 황 소장은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내각제 유형을 선호하는 쪽인가요? 저는 과거에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제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폐단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딴 거 걱정할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의원이 입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청와대가 힘이 빠져서 퇴임 이후에 우리도 좀 살자라고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총선 전까지는 이 입장이 안 바뀔 거라고 보고 결국 지지력 각이 결정할 거다. 총선에서 아마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바뀌겠죠. 저도 개헌 문제는 21대 총선으로 이제 넘어간 문제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뭐 개헌을 재추진할 그 동력이나 어떤 계기를 잡는 게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아마 그때 다시 총선 공약으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개헌을 지난번에 이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개헌 세력 쪽에서 이쪽에서 결국 이제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아예 그 개헌 세력 연합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선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헌을 뭐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상관없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아마 그거를 목표로 잡고 이제 총선을 치르려고 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각 정당들이 21대 총선에서 개헌 문제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개헌의 어떤 그 여부, 개헌의 가능성 여부, 만약 개헌이 된다면 또 어떤 개헌으로 될 것인지 아마 총선 결과로 이제 결판이 나지 않겠나 봅니다. 예, 당장은 추진할 동력이 쉽지 않거나 린다 하더라도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그 동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네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진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는데. 하시고 그러면 개헌하시고요. 네, 금방 우리 유 밖에서 이야기하신 거는 좀 민주당 중심의 사고 아닌가.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에서는 좀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우리라 봅니다. 이 총선 이후로 그래서 뭐 이 총선 때 자기들이 뭐 이렇게 우호세력까지 해서 3분의 1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개헌을 해나는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해관계로 보자면은 민주당 외에 다른 제정당들이 전부 일치하고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 직선, 총리, 국회 선출. 네. 사실은 전에도 민주당이 다수 이게 다 동의하고 있고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했던 또 정세균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국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은 권력 구조에 그것이 거의 합의된 상태에서 남은 상황이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청와대 민주당의 어떤 결단이 그 필요한 부분이고 이 속에서 문정부와 그 민주당이 이 일치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저는 이 갈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선거구제잖아요. 근데 선거구제는 이 양당하고 나머지 제3정당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사활적인 어떤 자기 당의 사활을 건 어떤 이 문제죠.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자기 당이 사냐 못 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대입해 보면은
이 30몇 석밖에 못 얻는데요. 지금 116석인가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자기들이 이 소선구제 그대로 가면 TK 외에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다 몰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민심 그대로 개헌, 자기들이 뭐 논의조차 안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또 이것이 자기들을 어떤 이 최소한의 어떤 제1야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게 그거다. 이 제도적인 어떤 그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일치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지난번에 개혁입법연대를 이야기한 그 천정배 그 토론회에서 그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은 개혁입법연대의 이 출발을 요 선거구제 개편에 민주당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부분에 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선거구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를 바뀌어야 된다. 네. 예, 돼 있고 이 민주당의 당론도 그러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정치는 어쨌든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 명분에서는 민주당도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풀어 나가느냐에 저는 그 달려 있다 보여지고 그래서 이 선거구제 개편은 그 사활의 문제로서 지금 이제 그 이 야당이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변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예, 국회에서 그 선거구제 개편 관련된 특위의 위원장을 정의당이 주지 않았어요? 예, 좋죠. 예. 심상정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는데 뭐 한때는 뭐 노회찬 의원 등도 이렇게 마침 오늘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개헌하고 선거구제 관련 얘기였고요. 원래 했던 질문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자유한국당의 진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흥영식 소장. 워낙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최악의 상황에 있으니 어떤 지금 답을 내놓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그게 옳고 그르고 자기 입장이라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갖고 어지간하면 받아들이고 그냥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나는 좀 있다고 봐요. 김명준 비대위원장.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 보수 정치 보수 유권자들의 그 정서를 놓고 본다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보수를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본다는 건가요? 인물로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단편적으로 김병준 위원장의 당의 노선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노무현 우파는 되는데 예, 보수 정당이 우리나라 그 저기 정통 보수의 그 정서하고는 조금 이거는 벗어나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정치적 혼돈 이런 어떤 그 수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그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본질적인 문제, 제대로 된 정체성과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지지율에 있어서는 어떤 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의 그 분열이나 혼돈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던 층들은 일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통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의 어떤 그 지지자들이 흔쾌히 지금 복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적입니다. 황장 소장. 제가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난 지방선거 때 득표율 그러니까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29%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27%였어요? 네.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 전번에 홍준표 득표가 40%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승민이 한 6% 넘어서 둘이 합쳐서 31이 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25에서 3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시간의 문제지만은. 근데 그 이상의 외연을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모양이 굉장히 안 좋게 계속 망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비박과 친박 사이에 그냥 적절한 타협. 친박은 김병준을 잘 모르고 또 과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하면서 또 접촉도 있었을 거니까 남이 하느니 그냥 하자.
이렇게 했고 비박은 또 저를 앞세워서 좀 끌어가서 친박 칼을 좀 정리를 하자 6, 7개월 좀 롱텀으로 가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아직 그런 부분에 내가 볼 때 한 달은 한 달도 안 갈 겁니다. 한 20일은 조용히 있을 거예요. 20일만 지나면 비대위의 권한이니 언의를 가지고 또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요. 욕심내지 말고요. 백서를 하나 만들어가 보수가 왜 패배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보수의 인적 청산의 기준을 딱 정해가 이런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정치를 그만해야 되고 앞으로 공천을 줘서도 안 된다. 그리고 보수의 이제 새로운 보수의 가치의 변화가 시대적인 환경에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음 대선까지 그 바이블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황 관리만 하고 가겠다. 혁신 자문위원장 네. 역할 같은 거는 네, 대신 여기서 놓은 부분은 당에서 계리로 채택해서 이거는 우리 당에서 영원히 당분간은 끌고 가야 될 목표다라고 정리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가야 이게 정리가 되지. 그런 부분보다 지금 뭐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나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방향도 잘 안 될 것 같다. 아니, 그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2주쯤 지나면 이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왜? 지금은 모처럼 띄워놓고 흔들면 명분이 없으니까 공격을 안 할 뿐인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자기가 막 발언을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이런 권위를 갖다가 쌓아서 과거처럼 한번 해볼까 하지만 과거에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에서 가졌던 권위도 결국은 문재인이 인정해준 권위였는데 문재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금방 권위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본인이 한국당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뭐 이하 유사한 형태가 상당히 장기화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화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앞으로 총선까지 지속적인 이 보수 정당의 혼돈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건 좀 이따 이제 혹시 더 이합 집산 관련 정계 개편 되시는 분들 하기로 하고요. 자유한국당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정해져 있다.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을 때 앞이 어떻게 될지 뭐 감도 못 잡고 맡을 정도 사람은 아니고 분명히 뭐 판단은 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신주류를 이제 형성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신주류 세력을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탄핵 참여 인사들 그리고 소장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축하고 그 대신 이제 친박 쪽을 이제 내쫓고, 물론 그 과정에 이제 대단히 격렬한 이제 그 충돌이 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친박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대신 그 빈자리에 결국은 이제 보수 통합을 이제 추진하는 바른미래당의 이제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과 결국은 해처 모여식의 이제 재창당 이래로 이제 뭐 가는 것이 결국 이제 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고 최근에 뭐 바른미래당 쪽 몇 사람들하고 이제 뭐 접촉하셨던 것도 결국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사전 교감 이런 이제 의미가 뭐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정답이고 그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근데 뭐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된다 뭐 내부 저항 때문에 뭐 이제 무산이 된다 했을 때는 결국은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 겪었던 자유한국당의 이제 몰락 그런 게 이제 다음 총선에도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걸 뭐 그럼 두세 달 안에 그 정당 재편이 좀 있다고 보네요. 아마 그것이 뭐 가장 늦게 전당대회가 있는 데가 9월 5일 날 있는 저쪽이니까 아마 좀 뭐 어느 정도 뭐 시간을 가지면서 뭐 진행이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싶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가동되는 것도 아주 바른정당? 장기화되지는 않을 테니까 안 물려서 뭐 정계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정은 네. 너무 이렇게 그 짧게 본 거 아니냐. 내가 2, 3개월 얘기한 거. 그 본인이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기에는 야권 통합은 어렵다. 그리고 우선 작은 한국당 내부도 그렇지만 지금 바른미래당도 보면은 그렇게 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현재 그 상황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 양쪽이 그런 이쪽도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정 자기 수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총선을 두고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길게 보네요. 네, 저는 이렇게 내년 후반기나 그 다음에 총선 임박해서 2020년 초 이때가 아마 그때는
이 선거를 앞두고는 뭐 어떤 명분도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는 우리가 비대위가 성공한 게 아까 말한 김종인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 뭐 그 외에는 다른 비대위는 뭐 있었는 줄도 모르게 그 비대위 이후에 전당통으로 돼서 새 지도부가 되면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해서 뭐 그게 언제 그런 걸 했냐는 듯이 다시 찾아봐야 되고 뭐 이럴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참 좋은 이야기인데,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그 보수 정당의 어떤 새로운 가치와 정책들, 그리고 이 당협위원장들의 기준, 공천의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백서를 만드는 건 상당히 저는 의미 있고 그 중요한 일이라 보는데, 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래 보여지고,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노무현의 우파는 될지언정 현재 보수의 새로운 가치에 맞물리느냐, 조화가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무슨 얘기예요? 그 결국은 주도하는 비대위원장이 주도해가지고 백서 등을 낸다면은 본인의 그런 가치 기준이 같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그 좋은 일이나 이게 그 부분들이 완전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좀 약간 추상적인 일반적으로 정리되는 거야. 네.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의 그 강령 정강 정책에도 충분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천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꼴통 보수가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어떤 이 정강 정책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고된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쨌든 이거는 자기들로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다.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빨리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거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붙어야 되는데, 친박은 지금 현재 당권 주자가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분명치를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거고, 그 비박들은 어쨌든 간에 좀 땡기려고 하는 거, 거꾸로 친박들은 좀 땡기려고 하는 거고, 비박들은 좀 늦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한 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12월 중순경에,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거기 늦어지면 어떤 1월달이라든지 이때 전당대회 판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병준 비대위는 나름대로 정말 보수의 새로운 몸부림을 이곳저곳에서 펼치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성과로 모아져 가지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이 큰 자양분이 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고된다. 예. 그런데 당장 가시적으로요. 아까 노회찬 의원 얘기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로 창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평화정예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럴래. 예. 당장 상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계속 갈 것인지, 그래도 원내 의석을 14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줄지, 이후에 무소속 두 사람 등등도 좀 움직임일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 포함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이것도 저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의 지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행태로든 이 평화당하고 정의당 쪽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그럼 안정적으로 150석을 풀로 동원하면 넘어간다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 개각을 할 때 한 2명을 던져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뭐 저기 옛날에 DJ 때 했던 것처럼 어원 구워주기를 해가지고 한 명 보내가 구워주면 되겠죠. 근데 뭐 요즘은 그렇게는 이제 안 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 평화당에 전당대 당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켜보고 이렇게 평화당의 지도부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정의당도 지금 저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조상집인데.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쪽으로. 평화당의 경우에 정동영 의원 보기에 따라서는 구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달리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된다면 변수가 될까요? 정동영 지도 체제라는 것이. 박지원, 정동영이 둘이 싸움 아닙니까? 나머지는 뭐 대리다 이렇게 보나요?
그래 보면 박지원이라는 박지원 출마했나? 아니 이제 박지원은 출마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대리 싸움이라 그래서 대리도 아닌데 대리처럼 해석한다로 박지원 구성력이 뭐라고 하던데 박지원 대리인가? 거기를 가다 하고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반박하기도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지금 뭐 전국 관련해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는 저는 야권에 조금 변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당장은 아까 여당의 이관계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저는 내가 자유한국당 쪽에 만약에 자문을 한다면 제 우선적인 과제는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봐요. 처음에 던졌을 때는 워낙 탄핵 후유증에다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참패했기 때문에 혁신 비대위를 넣어버렸죠. 그런데 뭔가 쇄신 혁신을 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지의 변수는 집권 야당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실질적인 영향력은 우선적인 당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쟁점을 던지는 게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뭐야 한 소장이 이야기했던 25 내지 30% 가까이 지지율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20%는 최근 나왔어요. 넘어도 김병준 비대위는 성공이다. 아니, 최근에 20% 나온 조사가 있었죠. 있었죠. 20.5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20%대를 안정적으로 딴 데는 또 10% 나오고 그랬으니까 안정적으로 넘어선다면은 김병준 비대위로서는 성공적이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까 보도에 따라서 이준석 무슨 몇 명 등등이 장성민 등이 그 강연에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로 취임한 날 이준석을 포함한 TV에서다가 이준석이 김병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 그쪽에 합류하겠네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저는 그 당이 아닌데요. 그러고 마무리하고 말던데. 그 얘기는 내가 꺼낸 이유가 바른미래당 사정으로 봐서 결코 당장 쉽게 통합 등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 건데요.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못했던 말 한마디씩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치하지 맙시다. 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진 오늘은 전부 다 밖에서 뽑고 다 백수분위기예요. 할 거리야. 원래 옛날부터 이게 농계금 다 백수지요. 예.